억만장자 여성이 노숙자 싱글대디에게 카드를 건네며 그가 무엇을 살지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모습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는 차가운 거리에서 내린 한순간의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인 결정이 그 어떤 계획이나 사업 전략보다도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노숙자 아버지가 부유한 여성의 카드로 단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듣게 될 것이다. 왜 그는 자신을 위해 단 1원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억만장자로 하여금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내게 돈은 대체 왜 필요한 걸까? 라고 묻게 만들었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강지연은 그날 누구를 구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부드럽게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막 경적을 누르려던 참에 갑자기 차 문이 열렸다. 여기 세워요. 그녀가 짧게 말했다. 거리는 목이 따가울 정도로 추웠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길가에는 차들에 의해 질척하게 변한 회색 눈이 쌓여 있었다. 보도블록역 지하도 콘크리트 벽에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달아빠진 담요에 쌓인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 곁을 지나쳐갔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멈추지 않고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다. 지연은 따뜻한 차 안에서 내렸다. 가죽과 값비싼 향수 냄새는 닫힌 문 뒤에 남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장갑을 끼고 있었음에도 손이 순식간에 시려오는 것을 느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대표님, 미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는 그녀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아이의 어깨에 둘러준 담요를 여미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의 손은 추위에 붉게 얼어 있었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지만 불필요한 고통이라도 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아빠, 나 안 추워요. 아이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조금만 참자. 서우야,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곧 해가 조금이라도 나면 나아질 거야. 그날은 해가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낮고 무거운 회색 석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은 2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지 깨달았다. 아무런 이유나 약속 없이 거리에서 누군가와 그냥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네요. 그녀가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고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흐리멍덩하지는 않았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훑어보았다. 코트, 부츠, 가방, 그리고 그녀 등 뒤에 서 있는 차까지. 그의 얼굴에 익숙한 경계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거의 습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벼운 동정심, 종이 상자에 지폐 몇 장, 그리고 따뜻한 차로의 복귀. 하지만 그가 아이를 안고 있는 방식이 그녀의 익숙한 논리를 무너뜨렸다. 그의 시선에는 구걸이 아닌 오직 보호 본능만이 담겨 있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서우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갈 곳은 있나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아기는 없었다. 있었다면 여기 앉아있지 않았겠죠. 그가 솔직하게 답했다. 쉼터는 꽉 찼고 임시 숙소에도 자리가 없더군요. 난방을 해주는 주민센터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2시간은 더 있어야 해요. 2시간이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았다. 미팅 알림이 화면에서 깜빡였다. 머릿속에서는 거래 금액, 이미 회의실에 모여있을 사람들, 그리고 지각을 용납하지 않는 자신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들이 떠올랐다. 민준의 붉은 손, 서우의 젖은 기침 소리, 발밑에 회색 눈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익숙한 세계의 톱니바퀴를 밀어버린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신분증은 있으세요? 그녀 주변에서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었다. 서우 출생신고서는 있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은 임시 거처를 알아보려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궁금해할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본 운전기사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노숙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진 한 장이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지폐를 바라보다가 지갑을 닫고 다른 손으로 옮겨준 뒤 카드를 꺼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금액이든 결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카드였다. 받으세요. 그녀가 민준에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특히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단 하루만 쓰세요. 당신과 서우에게 필요한 것에만 당신이 직접 결제하는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장소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돌려주세요. 이제 그는 그녀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건지 알아내려는 듯 했다. 진심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네, 지연이 말했다. 동의하시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가슴에 조용히 얼굴을 묻고 있던 서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바닥. 그가 속삭였다. 우리 약 살 수 있잖아. 민주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인생의 모든 결정에는 이익, 전략, 평판과 같은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단지 몇 초 전에 보았던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그 눈빛뿐이었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통제하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할지 보고 싶으니까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카드를 받았다. 마치 부주의하게 다루면 깨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물건을 받듯이. 단 하루입니다. 그가 반복했다.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있겠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녀는 4자리 숫자를 불렀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숫자 대신 글자로 기억하는 습관처럼 머릿속에서 단어로 바꾸었다. 민주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우는 다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듯 카드를 쳐다보았다. 지연은 돌아서서 차로 돌아갔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며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문제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갑시다. 차가 움직였다. 몇 초 후 남자와 아이는 백미러에서 사라졌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중요한 회의로 가는 길에 잠시 나타난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이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행 계좌 앱을 열어 거래 내역 화면을 띄우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았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협상, 프레젠테이션, 다른 사람이라면 어지러워할 액수의 계약들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없었다. 그것은 화면 하단. 지금은 비어있지만 곧 카드의 첫 번째 사용 내역이 나타날 목록에 있었다. 그 카드는 단 하루 동안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가올 밤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밤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음식, 약, 교통카드, 그리고 기부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지출 내역 하나하나가 화면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돈과 권력, 그리고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회의는 익숙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숫자, 보고서, 그리고 자신의 피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 대형 스크린에서는 슬라이드가 계속 바뀌었다. 누군가는 다음 분기 계획에 대해, 새로운 시장에 대해,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듣고 있었지만 의식의 한 구석으로만 들었다.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존재감을 계속 느꼈다. 마치 그 안에 기계가 아니라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휴식 시간에 그녀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화면 잠금을 해제했다. 카드 거래 내역은 여전히 깨끗했다. 그녀가 민준에게 카드를 건넨 순간부터 단 한 건의 결제 시도도 없었다. 이상하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언뜻 논리적으로 보이는 설명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팔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줬거나 두려워서 사라져버렸거나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익히 알고 있던 길거리 사람들에 대한 시나리오에 들어맞았다. 하지만 그랬다면 이미 상점에서 무언가를 결제하려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려는 시도라도 있었어야 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후 내내 지연은 상대방의 말끝을 놓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서류에 서명하고 필요한 곳에 결제를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회색 지하도와 민준의 붉은 손, 그리고 아빠, 바다라고 속삭이던 서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첫 반응은 늘 하던 대로였다. 뜨거운 샤워, 옷 갈아입기, 와인 한잔. 하지만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평소의 의식들이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술병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발을 지나쳐 서재로 올라갔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자동차 불빛, 간판, 낯선 아파트의 창문들. 도시는 제 리듬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다시 앱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스탠드를 켰지만 불빛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져 껐다.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 남겨둔 채 시계를 벗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아래쪽 선반에서 낡고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평소 파트너나 기자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다. 안에는 그녀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선재단의 보고서 출력물들이 들어있었다. 숫자상으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기부금, 지원 내역, 보고서, 사진들, 미소 짓는 아이들, 자선 파티, 감사 편지. 하지만 이 서류들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누구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모든 것은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안전한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것에 수억 원을 기부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온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남자에게 카드 한 장을 줬지.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화면 구석의 시계는 저녁 8시, 9시, 10시를 가리키며 숫자를 바꾸고 있었다. 밤 11시가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평소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지만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주인의 얼굴을 슬쩍 살핀 뒤 대화가 없을 것임을 감지하고 조용히 나갔다. 휴대폰은 찻잔 맞은편에 놓여 있었다. 지연은 저녁 들어 세 번째로 거래 내역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왜 쓰지 않는 거야? 그녀는 민준이 들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리내어 물었다.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지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었다. 만약 그가 곧장 첫 번째 쇼핑몰로 달려갔다면 그녀는 한숨을 쉬며 역시 예상대로군시라고 말하고 안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익숙한 패턴을 깨뜨렸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재킷을 벗고 편안한 스웨터와 따뜻한 양말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끌어안았다. 마치 밤새워 시험 공부를 하던 대학 시절처럼 그녀는 누군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책을 들고 있듯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새벽 0시 20분, 화면이 진동했다. 부드러운 알림음이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화면에 새로운 항목이 나타났다. 슈퍼마켓 결제. 금액. 지연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액수는 크지 않았다. 일반적인 식료품 구매 금액이었다. 몇 분 후 또 다른 결제 내역이 떴다. 약국. 그 다음은 옷가게. 아동복 코너. 그녀는 마치 그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숨을 내쉬는 자신을 발견했다. 식료품, 약, 옷도. 그녀는 소리 내어 되뇌었다. 레스토랑도, 전자기기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그녀는 식료품 영수증 하나가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저차피 다 술값으로 쓸 거야 혹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헤쳐나와 과 같은 말을 수년간 되풀이해왔던 그녀 내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머뭇거렸다. 지출은 긴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 민준이 저렴한 가게를 찾고 약을 고르고 서우의 점퍼 사이즈를 고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는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이토록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보통 돈은 손가락 하나로 움직여 익명의 시스템 속으로 사라졌다. 밤중에 또 다른 결제 내역이 떴다. 금액은 작았지만 이상했다. 결제처의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식당도, 가게도, 약국도 아니었다. 그녀는 상세 내역을 열었다. 설명란에는 무료 급식소 부설 자선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장난해.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속삭였다. 집도 없고 잠자리도 보장되지 않으며 아픈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남의 돈 일부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다. 그녀 세계의 논리는 이 사실에 저항했지만 목록의 글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응시했다. 눈앞에 지하도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붉은 손, 서우의 목소리,
그녀는 민준이 어떤 줄에 서서 카드를 내밀며 이건 제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영수증에 서명하는 모습을. 넌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썼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줬구나. 마음속 감정은 기묘했다. 부끄러움이 존경심과 뒤섞였다. 언론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목록의 한 항목처럼 자선 기부를 해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녀의 기존 신념에 따르면 이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사람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존경심. 시계는 거의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다. 거래나 경쟁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는 하나의 단순한 질문 때문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는 드문드문 눈이 내리고 있었다. 부드럽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아래 도로에는 차들이 빛의 줄무늬를 남겼다. 이 도시의 어느 동네에선가 민주는 지금쯤 서울을 재우고 있을 것이다. 식료품과 약을 샀으니 길 위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잠자리를 구해 침대 하나를 빌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값싼 방에 앉아 일회용 그릇에 담긴 뜨거운 라면을 먹고 있을지도. 지연은 그 모습을 재단 보고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캘린더를 열었다. 아침에는 일련의 회의들이 잡혀 있었다. 중요하고 필요하며 오래전에 계획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목록을 보며 자신의 일부가 이미 어떤 업무 계획에도 들어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키패드를 몇 번 누르고 비서에게 전화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에 안 갈 거예요. 상대가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모든 미팅을 오후로 옮겨요. 너무 어려우면 형식적인 것들은 취소하고. 하지만 10시에 계약 서명건이 있습니다.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10시에는 다른 일이 있어요. 지연이 말을 잘랐다. 중요한 일.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휴대폰을 보았다. 거래 내역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민주는 밤 동안 멈춘 듯 했다. 내일 나는 내가 내 돈으로 그리고 내 인생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 싶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고 싶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가올 하루가 전략과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그녀의 관심은 차가운 거리의 한 남자와 그의 선택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잠은 얕고 간헐적이었다. 꿈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회의실이 나타났다가 축축한 지하도 계단이 보였다가 그래프가 가득한 화면이 보였다가 작은 기부 내역이 적힌 영수증이 나타났다. 알람이 울렸을 때 지연은 마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힌트도 없이 치러야 하는 시험대에 선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평소보다 간소하게 지위를 드러내는 장식 없이 빠르게 옷을 입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짧게 말했다. 어제 거기로 가요. 지하도로. 운전기사는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라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다시 앱을 열었다. 새로운 지출은 없었다. 밤사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차는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어 콘크리트 벽 옆에 멈췄다. 지연은 창밖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바로 그 자리에 민준이 앉아 있었다. 서우는 그의 무릎 위에 있었지만 어제처럼 웅크리고 있지는 않았다. 옆에는 슈퍼마켓 봉투와 약국 로고가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어제와 똑같은 차가운 공기, 똑같은 도시의 냄새를 느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잠 못 이룬 밤과 스스로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을 짊어진 사람이. 자, 그녀가 다가가며 말했다. 남의 카드로 보낸 하루는 어땠나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도 의기양양함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어떤 조용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카드가 들려 있었다. 마치 그것이 돈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행증이 아니라 반납해야 할 평범한 서류인 것처럼 쥐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카드와 함께 접힌 영수증 하나를 건넸다. 그 영수증에는 식료품, 약, 옷이라는 항목들 사이에 밤새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던 바로 그 마지막 짧은 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종이 위가 아니라
그가 다음에 할 말 속에 담겨 있어야 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카드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약속대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카드를 받았지만 시선은 즉시 접힌 영수증으로 향했다. 종이는 그의 손길로 따뜻했다. 그녀는 영수증을 펼쳐 눈으로 훑었다. 밤새 앱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이제 종이 위에 펼쳐져 있었다. 저렴한 슈퍼마켓의 식료품, 24시간 약국의 약, 아이의 점퍼와 따뜻한 신발, 그리고 생활용품점의 몇 가지 품목,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료 급식소 자선센터로의 이체 내역이 적힌 바로 그 줄이 있었다. 그녀가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그의 입장이라면 숫자 하나하나에 매달렸을 것이다. 왜죠?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당신 자신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기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밥을 주거든요. 그가 대답했다. 심지어 버텨낼 이유가 되어주는 아이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했죠. 이렇게 예기치 않게 운이 좋았으니 나누는 게 죄는 아니라고.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어떤 과시도 칭찬을 바라는 기색도 없었다. 마치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행동을 한 것처럼. 당신은 이해하나요? 지연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 같은 상황의 대부분은 이론까지 전부 자신을 위해 혹은 단번에 벗어나려는 시도에 썼을 거예요. 단번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단번에 하는 건 추락뿐이죠. 일어서는 건 조금씩 하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 인생을 바꿀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서우가 좀 더 편안해지고 다른 누군가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일단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우는 새 목도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흥미롭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기침 소리가 어제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그가 갑자기 속삭였다. 아빠가 약이랑 죽이랑 옷 사줬어요. 지연은 아이를 보았고 예기치 않게 죄책감과 비슷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제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아이는 약도 새 점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일정표 속 또 다른 하루는 평소처럼 지나갔을 것이다. 당신은 오직 아이를 위해서만 썼네요. 그녀가 말했다. 영수증에는 당신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김인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저 자신을 위한 별도의 영수증은 이미 사치죠. 지연은 손안의 종이를 꽉 쥐었다. 그녀에게는 올바른 자선 활동의 무기고에서 꺼내 쓸만한 준비된 말이 없었다. 공식 행사에서 하던 모든 말들은 여기서 가식적으로 들릴 터였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동네로 가버릴 수도 있었죠. 카드는 당신한테 있었고 비밀번호도.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서우는 자기 아빠가 약속을 어기는 걸 봤을 겁니다. 그건 추위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 단순한 말이 오랫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쳤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변호사의 서명과 함께 조건 재검토를 통해 약속을 교묘하게 어겼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거칠고 더 정직했다. 약속했으면 지켜라. 비록 그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다 쓰지 않았어요. 남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요.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거의 무제한 카드를 손에 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그녀가 말했다. 남의 돈을 분수 넘치게 쓴 후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아서요. 그가 대답했다. 결국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오더군요.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바로 그 순간 서우가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기침은 마르고 격렬했으며 가벼운 감기 같지 않았다. 민주는 즉시 긴장하며 아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처방받은 약은 있나요?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의사에게 진찰은 받아봤어요. 지원센터에서 몇 번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기관지염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검사랑 제대로 된 진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료 병원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유료는 그는 명백한 사실을 끝맺지 않고 말을 흐렸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서우의 뺨은 불타는 듯했고 눈은 비정상적으로 반짝였다.
지연은 밖이 춥지 않더라도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갑시다. 그녀가 말했다. 어디를요? 민준이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에요. 지원센터나 진료소가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는 곳으로요. 지금 당장. 그는 고개를 저었다. 비쌀 겁니다. 그가 반대했다. 그리고 오래 걸릴 거고요. 주민등록도 보험도 없어서 우릴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저는 받아줄 겁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저와 함께 가는 거고요. 그녀는 차를 향해 돌아서서 운전기사에게 손짓했다. 이분들 타는 것 좀 도와줘요. 민주는 다시 한번 반대하려 했지만 서우가 그를 쳐다보는 눈빛에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었다. 그 시선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희망도 담겨 있었다. 아빠, 한번 가보자. 몇 분 후, 그들은 이미 도시를 달리고 있었다. 서우는 뒷좌석에서 그들 사이에 앉아 새 담요를 꼭 껴안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곁눈질로 아이를 살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손가락으로 불안하게 좌석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그 돈으로 호텔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가 침묵을 깨기 위해 말했다. 따뜻한 곳에서 며칠 밤이라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었죠.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우린 다시 거리로 나왔을 겁니다. 식료품과 약은 그래도 남는 거라도 있죠. 호텔은 금방 끝나지만 아이의 기침은 아니니까요. 그런 결정을 자주 하나요? 지연이 물었다. 더 옳은 것을 위해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결정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저 매번 긴 걸음 대신 짧은 휴식을 선택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뿐이죠. 저는 이미 발이 묶였어요. 이 아이까지 저와 함께 묵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는 지연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립병원으로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다. 입구에서 경비원은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지친 남자와 창백한 아이를 동반한 그녀를 보고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는 약품과 소독약 냄새가 났다. 응급진료 부탁합니다. 지연이 접수 직원에게 말했다. 아이, 기침, 고열, 제 앞으로 처리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자신감이 넘쳐서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서우는 신속하게 체온을 재고 호흡 소리를 듣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시간은 갑자기 한 덩어리로 압축되었다. 복도, 하얀 벽, 푹신한 의자, 종이컵에 담긴 차. 이민주는 좁은 복도를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왔다 갔다 했다. 지연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다. 만약 그가 말을 시작했다가 끊었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녀가 짧게 말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거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의사는 30분 후에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은 없었지만 미소 또한 없었다. 폐렴 초기 단계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 데려오신 게 다행입니다. 거리에서 일주일만 더 있었어도 늦었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항생제 투여,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병실, 약물, 기간에 대해 물었다. 민주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듣는 것처럼 멍하니 있었다. 링거, 검사, 약 같은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차가운 거리에 어떤 여성이 그에게 카드를 건네고 다음날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서우가 병실로 옮겨질 때 그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민주는 복도에 서서 어깨를 벽에 기댔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지연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이미 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남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로요. 당신은 나에게 돈이 거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는 거의 아이처럼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전까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자신 같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김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불가능한 건 다 버리고 딱 하나의 소원만 남는다면 뭘 원하나요? 그는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소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따뜻한 병실에 있고 그의 치료비를 막 지불한 여성이 있는 이 복도에서 그는 자신에게 상상을 허락했다. 전 그저 서우에게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진짜 어린 시절이요. 골목이나 지하도가 아니라 책과 학교와 친구들이 있는 아이가 추위와 기침만 기억하지 않도록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소원은 그녀 주변 사람들이 하던 요구들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집 한 채 더, 거래 한 건 더, 승리 한 번 더.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에게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는 침묵하며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저요, 되물었다. 저는 그냥 아이의 약값과 잠잘 곳을 제 손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매일 누군가에게 신세지고 있다는 느낌 없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서 자존심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의존 상태에 대한 피로감도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아직 완전히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충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병원의 복도는 두 사람에게 경계선이 되었다. 그 이전까지 지연은 민준을 돈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인 우연한 노숙자로 보았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무너질 상황 속에서 따뜻한 집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 즉 내면의 척도를 지켜낸 한 인간으로 보았다. 지하도에서의 만남과 카드로 보낸 하루는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들은 그녀가 타인의 운명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도움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길을 걸어야 했다.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장의 기초가 될 것이었다. 도서관과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미래를 사려고 시도하는 이야기가 서우는 링거에 연결된 채 잠들어 있었다. 뺨은 더 이상 그렇게 붉게 타오르지 않았다. 호흡은 한결 고르게 되었다. 병실은 조용했고 가끔 기계가 조용히 삑소리를 내며 약물방울을 쐴 뿐이었다. 지연은 벽쪽 의자에,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거의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유문틈으로 들여다본 간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두 분도 휴식이 필요하세요. 여기 있겠습니다. 그들이 짧게 대답했다. 둘 다 동시에 말하고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었다. 고집 하나는 우리가 똑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한 번 아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그때 아내가 산부인과에 있었고 저는 잠시 일하러 갔었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그 후로는 제 사람들에 관한 한 끝까지 곁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시도 없이 담담하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짧은 말 뒤에는 수년간의 죄책감과 자책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앞의 남자는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잃기를 거부하는 남자였다. 의사는 서울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그들을 진료실로 불렀다.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염증 치료를 제때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항생제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그 후에 재검사를 할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예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민준이 조용히 확인했다. 넷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 후에 거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지금 아이에게 추위와 습기는 적입니다. 거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의학 용어보다 더 크게 울렸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치료비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보며 덧붙였다. 대표님 사무실에서 모든 비용 부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두 분의 협의 사항이겠지요. 복도에서 지연은 창가에 멈춰섰다. 아래 병원 마당에는 다시 따뜻한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삶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녀 자신의 익숙한 삶은 마치 일시 정지된 듯 했다. 아이에게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죠. 그녀가 상기시켰다. 길거리나 지하도가 아니라요?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행 한 번의 아파트와 학교, 그리고 직장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뻔뻔함이겠죠.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금 당신은 제 인생을 급격하게 바꿀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그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종종 처음에는 말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하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곳까지 끼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콘크리트 바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보기라도 합시다. 그들은 이렇게 합의했다. 서우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지낼 곳과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할 수 없는 것은 약속하지 않으면서 그는 그 대가로 그녀의 도움이 자신을 자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느끼면 솔직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회진 후 서우는 잠시 보호자 동반하에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지연이 제안했다. 어제 슈퍼마켓과 약국 다음에 가려고 했던 곳, 나에게 보여줄래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1시간 정도 외출이 허락된다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의사는 서우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뛰지 않는 조건으로 잠시 산책하는 것을 허락했다. 아이는 기쁘게 동의했다. 병실 벽이 지겨웠다. 창밖이 아닌 곳에서 눈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들 셋은 함께 나섰다. 지연, 민준, 그리고 새 점퍼와 모자를 쓴 서우. 서우의 손에는 지연이 병실에서 시간을 보낼 만한 것을 사주려고 무심코 골랐던 책이 들려 있었다. 지루하더라도 버리지 말아줘 그녀가 부탁했다. 민주는 그들을 달아빠진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로 데려갔다. 구립 도서관이었다. 안은 따뜻했고 종이와 먼지 냄새가 났다. 높은 책장, 낡은 책상, 옆쪽에 컴퓨터 몇 대, 나이든 사서가 잡지에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말했다. 어제 아들 도서관증을 만들러 왔다가 못했어요. 오늘이라도 하려고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남의 카드를 여기서 쓰려고 했다고요? 그녀가 확인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선 아이들을 위한 유료방과 후 수업이나 강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생각했죠. 만약 우리에게 제한 없는 하루가 주어진다면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미래를 조금이라도 사줘야겠다고. 미래를 산다는 표현은 그녀에게 낯설지만 정확하게 들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동하는 무언가보다는 인상, 물건, 지위와 같은 현재를 더 자주 구매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서는 서우에게 미소 지었다. 책 읽는 거 좋아하니? 엄마가 읽어줬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닫혀있던 정원에 대한 이야기요. 비밀의 정원이구나. 사서가 확인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 여기서도 가족의 과거가 책을 통해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 도서관에 그 책 있어. 사서가 말했다. 직접 찾아볼래? 서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책장 사이로 걸어갔다. 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내가 그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그가 지연에게 말했다. 아무리 황폐해진 정원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꿀 수 있다고 말했죠.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우리 정원은 이제 되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가 저보다 더 고집이 센가 봅니다. 지연은 생각에 잠겨 책장 위 책들의 책등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어제였다면 당신이 이용권을 결제했겠죠.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제가 했어요. 공정한 거래인가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공정한 거래는 제가 다음 달 이용료를 제 손으로 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 사이 사서는 서우의 이름으로 도서관증을 만들고 정보를 기입했다. 지연이 몇 달치를 선결제하려고 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막았다. 한 번에 너무 길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말했다. 제가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도록요. 그녀는 고집하지 않았다. 그 말에서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올바른 제한을 느꼈다. 서우가 책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마치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다른 현실로 가는 티켓인 것처럼 들고 있었다. 저녁에 읽자 민준이 그에게 약속했다. 같이 지연이 덧붙였다. 내가 괜찮다면. 아이는 미소 지었다. 아이에게 어른들은 더 이상 우리 편과 남으로 나뉘지 않았다. 지금 둘 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긴장감이 없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우는 책에 대해, 민주는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치지 않을지에 대해, 그리고 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회의가 아닌 타인의 진단서와 도서관 책장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에 대해. 병실에서 서우는 곧장 이불 속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다.
지연은 옆에 앉았다. 첫 몇 줄은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다. 그 다음은 민준이 이어받았다. 서우는 듣다가 가끔 몇 분씩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회의도, 공식적인 연설도, 카메라도 없는 저녁이 지나갔다. 단지 세 사람과 황폐해진 정원을 되살릴 수 있다는 오래된 이야기만 있었을 뿐. 지연에게 그날은 미래라는 단어가 더 이상 분기별 보고서나 판매 예측만을 의미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다. 병실에 누워 어머니의 책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거리의 소음이 아닌 어디에도 서두르지 않는 어른들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잠드는 한 소년의 얼굴을.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음 장에서 최종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될 결정이 무르익고 있었다. 한 번의 충동에 그치지 않고 서우에게 겨울이 더 이상 콘크리트와 지하도를 의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 돈이 더 이상 숫자를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결정. 결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짧은 일화들, 아침 회진, 복도에서의 대화, 그리고 링거 없이도 새 잠옷을 입고 병실을 뛰어다니며 매번 책갈피를 보여주던 서우의 모습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갔다. 퇴원은 간단했다. 몇 개의 서명, 약 목록, 그리고 습기와 추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 이 말들은 그녀가 이미 내린 결정을 최종적으로 굳혔다. 병원 나온 후에 지하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뒀어요. 민주는 즉시 긴장했다. 당신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임시적인 도움이라면 네. 하지만 남의 지갑에 의지하는 삶은 안 됩니다.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시작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녀 또한 차분하게 말했다. 아파트는 당신 명의가 아니라 제 재단 명의로 되어 있어요. 1년치 월세는 선납했고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직업을 구해서 직접 이어가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든가. 그때는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서우는 거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일은요. 재단에는 우리가 보고서에 쓰는 그쪽 삶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요. 당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월급은 정식으로 지급될 거고요. 적선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속임수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 제가 동의한다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프레젠테이션 속에 보기 흉한 사례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상사가 바로 그 카드를 줬던 여자라는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다. 이것은 완벽하지도 위험이 없지도 않지만 정직한 거래라는 것을. 아파트는 정말로 작았다. 방 하나, 부엌, 작은 발코니, 저렴한 가구. 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따뜻했다. 지연에게는 최소한의 공간처럼 보였지만 서우에게는 온 세상이었다. 아이는 문에서 창문으로 뛰어다니고 옷장을 들여다보고 라디에이터를 만져보았다. 아빠, 이거 따뜻해. 그는 마치 우주의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외쳤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마치 불필요한 걸음 하나 내딛기를 두려워하는 듯 했다. 만약 내일 이게 꿈으로 밝혀진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걸 믿었던 제가 부끄러울 겁니다. 만약 내일 무언가 변한다면 지연이 대답했다.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닐 거예요. 당신의 기회는 카드로 보낸 하루와 병원, 그리고 당신이 버텨온 방식으로 정직하게 얻어낸 거니까요. 그 후는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소박한 스탠드와 서우가 병원에서 가져온 책을 놓아주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제스처가 아니라 상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재단에서는 민준의 등장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본 사람이 어떤 신청서가 진짜이고 어떤 것이 이익을 위해 꾸며낸 것인지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재단의 얼굴이 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현장에 나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지친 표정으로 말없이 돌아왔지만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
지연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재단을 찾기 시작했다. 회의에 앉아 부서장들뿐만 아니라 민준의 말도 들었다. 그는 그들의 보고서가 현실과 어떻게 다른지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일반적인 의미의 로맨스는 싹트지 않았다. 고백도, 밤 산책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다. 다른 것이 있었다. 바람 속의 나무처럼 천천히 자라나는 신뢰. 그는 서우가 아프면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가 불쾌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겨울날 그들의 첫 만남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세 사람은 바로 그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우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민주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지연은 파트너와의 미팅을 마치고 값비싼 정장이 아닌 따뜻한 스웨터 차림으로 와 있었다. 기억나요? 민준이 거리를 보며 말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하루 동안 카드를 줬던 거? 잊기 힘들죠.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걸 생각하면 특히요. 만약 그때 당신이 그냥 지폐 몇 장 주고 떠났다면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쯤 아마 어디 아파트 현관에 앉아있거나 아예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때 당신이 돈을 전부 자신을 위해 쓰고 사라졌다면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돈이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계속 믿었을 거예요. 서우가 공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방이 있다는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가 진지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모든 책이 상자가 아니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요. 지연은 아이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보고서나 그래프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한 사례의 수가 아니라 그녀가 자선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들어가기를 허락한 한 구체적인 삶의 깊이에 관한 것이었다. 있잖아요. 그녀가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때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죠. 이제 답을 알아요. 마침내 이 모든 돈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뒤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들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가 대답했다. 도움이 항상 사람을 빚쟁이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그냥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라는 거려. 하지만 그 기회를 망치지 않는다면 다시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창밖의 눈은 고르고 조용하게 내리고 있었다.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 세 사람에게 더 이상 콘크리트 지하도와 연관되지 않았다. 그것은 차를 끓이고 책을 펴고 숙제를 하고 아침에 당신을 깨우는 것이 벤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라디에이터가 따뜻한 아파트의 평범한 알람 시계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다. 단 하루 동안의 카드 이야기는 동화가 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소년과 한 아버지와 그리고 돈이 남아돌던 한 여성에게 그것은 각자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살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다.